동네 정씨는 신라의 전신인 사로의 육부 촌장으로 정씨의 성을 하사받았던 취산 진지촌장 지백호의 원손 정회문을 시조로 받들고 고려 초에 보윤을 지낸 정지원을 일세조로 하며 누대에 걸쳐 정착 세그해온 동네를 본관으로 삼아 세계를 이어왔다. 역사적으로 맹벌로서의 지위를 누려왔으며 특히 조선시대의 동네 정씨를 어뜸으로 연일, 청주, 온양, 진주, 하동 정씨 등이 상당한 세력을 펴었다. 고려사에 이름을 남긴 인물들로는 의종대 명신 선명, 거의 6대 손인 몽주, 의종대 무신정변을 주동한 중부, 예종대 학자 문인이었던 한과, 그의 아들인 정과정곡의 저자 서, 고려 당대의 시객 지상 등이 두드러졌으며 그 위세는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비로소 활짝 피었다고 할 수 있다. 조선시대에 31명의 상신과 751명의 문과 급제자를 배출하였다. 동네 정씨의 관양인 동네는 지금의 부산과 양산의 일부 지역을 차지했던 행정구역으로 경상남도 남동단에 위치하며 삼국시대 이전부터 소국을 이루어 장상국 또는 내상국이라 하다가 신라가 점령하여 거칠산국으로 개칭하고 삼국 통일 후에 동네로 불렸다. 조선조 때는 대일 외교 사무를 총괄하던 중요 관문이었으며 군사상으로도 요충지였다. 동네 정씨는 온화하고 불편부당하여 남과 적을 삼지 않는다는 가통을 지켜오면서 맹문거족의 지위를 굳혀왔으며 지금의 부산 양정동 화지산에 자리 잡은 이세 안일호공 정문도의 묘소에 대한 맹당의 전설이 지금까지 전해져 오고 있다. 안일호공 문도가 죽었을 때 맏아들 목이 장지 문제로 고심하고 있을 때 당시 동네 부사를 지내던 고이코가 풍수지리에 밝았는데 화지산을 찾을 때마다 몇 차례 이곳이 맹당이긴 한데 그 참 하며 입맛을 다시는 것을 본 기억이 있어 이곳에 묘를 쓰기로 했다. 마침 장지에 도착하니 호랑이가 머물다 갔는지 그 장수만 눈이 녹아 마른 흔적이 있어 그 자리에 장례를 치른 후 다음날 이곳에 와보니 누군가가 무덤을 파헤쳐 놓았다. 기이하게 생각하고 다시 복원을 했으나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분통을 참을 수 없었던 목은 밤을 새워가며 숨어서 지켜보기로 하였다. 밤이 어지간히 깊었을 때 도깨비들이 나타나 또다시 무덤을 파헤치며 하는 말이 여기가 어딘데 함부로 건드려 적어도 금관을 묻어야 할 곳에 하며 중얼거리는 것이었다. 가난하게 살았던 목은 이 사실이 걱정되어 한숨을 쉬고 있는데 갑자기 한 백발 노인이 나타나 염려하지 마시오. 당신 부친의 관을 깨끗한 보리짚으로 싸서 묻으면 도깨비들이 쏘을 것이요 하고는 사라졌다. 그 노인이 시키는 대로 하였더니 과연 도깨비들이 다시 와서 무덤을 파헤친 후 이젠 금관이 들어왔구나 하면서 무덤을 도로 덮어두고 갔는데 그 후부터는 무사하였다. 하지만 그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 이곳 화지산과 연결되는 황릉산 괴시암 큰 바위가 굉음을 내며 쪼개져서 굴러내리는 귀한 일이 있었다. 목은 이 저간의 일들이 황당하고 답답하여 고이코를 찾아 개경으로 갔다. 고이코는 찾아온 목을 반갑게 맞았고 담소를 나누게 되는데 아버지,
안일호공 묘소를 화지산에 모셨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당장 내 집에서 나가라고 호통을 치면서 역적과는 자리를 같이 할 수가 없다고 말하는 것이다. 이에 목은 저간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했다. 특히 황령산의 괴시한 바위가 쪼개져서 굴러내렸다는 말에 고이코는 안도의 숨을 쉬며 목을 다시 집안으로 들였고 관직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고 사위로 삼았다고 하며 그 바위가 모든 화근을 없애고 맹당으로 자리매김했다고 말했다. 목은 고려 문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상서 자봉야를 역임하고 설하의 아들 제점택항 내행제를 두었으며 안일호공 정문도 후손들이 동래와 양산 등지에 상거하면서 명문의 기틀을 다져왔다. 가문을 빛낸 대표적인 인맥을 살펴보면 자봉야 목의 셋째 아들 택이 고려 때 창성사를 지내고 문장과 재능으로 명망을 떨쳤으며 넷째 아들 항은 숙종 때 등과하여 우사간을 거쳐 양광도와 충청도의 안찰사를 역임한 후 인종 때 지추밀원사 예부상서 한림학사 등을 지냈다. 항의 아들 선은 인종비 공해대우 동생의 남편으로 인종반은 동서간이 되었으며 의종 때 배신들의 참소로 동네에 유배되었는데 그곳에 정자를 짓고 오이를 심어 당호를 과정이라 하였고 유배 중 영군의 정을 가요로 읊은 것을 정과정곡이라 하여 우리나라 국문학사에 빛나는 업적을 남겼다. 내가 님을 그리며 울고 지내는 것이 저산 접동세 처지와 다르지 않구나. 나에 대한 세간의 말들은 참이 아닌 거짓이라는 것을 지는 달과 새벽 별만은 알고 있으리. 저는 넋이라도 님과 함께 가고 싶습니다. 저에게 죄가 있다고 옮긴 이가 그 누구입니까? 저는 잘못도 허물도 전혀 없습니다. 저에 대한 무사람들의 모함이 너무나 슬플 뿐입니다. 님이시여 상구 저를 잊으셨습니까? 저의 충절을 다시 한번 살피셔서 회랑해 주시옵소서. 때 진사가 되었던 험지는 양도공 양생의 손자로 풍채가 좋고 성품이 강직했으며 특히 사업과 천문학에 정통하여 세종의 명을 받아 역법을 연구했고 그의 아들 갑손과 창손이 크게 연달했다. 갑손은 대사은이 되어 대강을 바로잡아 왕의 두터운 신임을 받았고 판한선 부사와 예조 판서 좌우 참찬을 지내고 중종 때 청백리에 녹선되었다. 갑손의 아우 창손은 세종 때 부제학으로 춘추관의 수장관을 겸하여 고려사와 세종실록 집행요람 등의 편찬에 참여했으며 세조 때 영의정에 올라 왕의 두터운 총애를 받았고 세조가 신임하여 내가 경을 공경하기를 숙부와 다름없소 하면서 술을 권할 때에는 반드시 의자에서 내려앉았으며 술을 못 마시는 창손을 위하여 좌석에 단술을 준비케 하였다고 한다. 기묘 사화가 일어나자 발의 연골뼈가 붙어 일어설 수가 없다고 칭병하여 뱃설을 마다했던 군은 18년 동안이나 거짓으로 안진뱅이 노릇을 한 집념의 선비였다. 그의 아들이 난세에서 간신들과 집념으로 한거하면서 기구하게 일생을 마친 희등이다.
그가 상치하자 그의 인물됨을 높이 평가한 기말로가 사위로 맞으려 했으나 평생을 호래비로 살지 그 주문에 들진 않겠다고 면박을 하여 기말로의 미움을 사게 되었고, 구수담이 간신 진복창을 추천하자 이놈은 간사한 자의 개수다라고 막말을 하고 진복창이 앉았던 자리를 거두어 불태우기까지 하였다. 그는 용기 있는 저항으로 뜻있는 신비들의 존망을 받았으며 혹독한 고문을 당한 후 용천으로 귀양가기 전야에 별세했다. 직제학 사의 아들이 성종조의 맹신 난종이다. 맹신록에 의하면 그는 풍채가 아름답고 도량이 활달하여 세조의 아낌을 받았다고 한다. 어느 날 세조가 주역과 원각경의 우열을 물으니 세조가 독실한 불교를 믿는 임금인 줄 알면서도 불교의 요사스런 그를 어찌 삼성경과 비교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세조가 크게 노하여 역사를 시켜 매질하게 하였으나 난종은 얼굴빛이 평상시와 같이 태어나므로 기가 질려 그만두었다고 한다. 난종의 아들이 중종조의 명상 광필이다. 안당, 김정, 조광조, 김식 등과 더불어 파련으로 일컬어졌던 광필은 이조 참의가 되어 연산군의 사냥이 너무 심하다고 상소를 올렸다가 아산으로 귀양가기 시작하여 관력의 절반을 유배지에서 보냈으며 중종 반정으로 재기용되었다. 서울 중구 회현동 일가 14번지는 동네 정시의 옛 기지였다고 한다. 이곳은 문익공 광필이 살던 터로 약 400여 년간의 자자손손 대를 이어 지켜왔던 유수 깊은 곳이다. 어느 날 광필의 꿈에 선인이 나타나 집 앞 은행나무에 12개의 서각대를 걸어놓고 가더라는 것이다. 그 후 광필의 손자 6일, 정손 청년, 현손 태화 등 12명의 상신이 배출되어 동네 정시의 화려한 명맥을 이루었다. 광필의 손자 6일은 호당에 뽑혀 사가 독서를 했으며 대사훈과 이조판서 대제학을 거쳐 선조 때 자의정에 이르렀고 문장과 시에 능했으며 글씨는 송설체의 일가를 이루었다. 장년의 아들로 3세 호당이라 우르름 받았던 광성과 광경은 행조 판서와 대사원을 역임했으며 광서의 아들 태화는 효정과 현종조에서 영의정을 지내며 현상으로 명망이 높았다. 조선조에서 17명의 상신을 비롯한 수많은 명신 현관을 배출해낸 동네 정신은 전주 이시 안동 김씨와 더불어 3대 상신 가문으로 유명을 떨쳤으며 국난이 있을 때마다 충의 열사가 배출되어 도덕과 학문이 뛰어났던 석학들과 함께 명문 동네 정시의 가통을 더욱 빛나게 하였다.